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신문에서 익히 보셨겠지만 다른 뭐 부처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복지 예산 때문에 저희 국토위 예산이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 뭐 29.9% 약 한 30% 정도가 거의 그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4조 4천억 정도. 다른 부처 예산들도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좀 그 이상한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저 국토위에 계속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국토위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입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저가 경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설 업체들은 건설 업체대로 힘들고 또 그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본격적인 축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담합과 관련돼 가지고 담합은 잊지 말아야겠지만 그거에 또 과잉 처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 수주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저런 그 입찰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을 한 2년 동안 두다 보니까 그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해외 수주를 할 때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라든가 또 뭐 담당자 형사처벌 등등으로 해가지고 입찰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공사에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봐서 관련 법안도 좀 제출을 했고요. 재해와 관련돼서 안전사고 관련돼서도 그 영업정지, 금전적 보상, 뭐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뭐 그다음에 회사 책임뿐만이 아니라 CEO 책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입찰 참가 제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축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폐허에서 선진국 수준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비롯해서 주택 및 도시 건설 등 양적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세계 12 경제 대국으로 고속 성장하는 데 건설 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설업의 2013년도 부분별 생산 유발 계수는 2.173으로 가장 높고 고용 유발 계수는 건설업이 10.2로 전 산업 평균 8%보다도 높습니다. 건설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2016년 전체 산업재해의 29.3%를 차지하는 재해 다발 산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대외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 경제 손실을 합하면 연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감소 등으로 향후 건설 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해외 경제의 경기 하강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건설업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 질적 성장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건설 안전의 확보야말로 질적 성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4차 산업에 맞춰 계획, 설계, 시공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가상현실이 활용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드론으로 교각이나 고층 건물 등 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안전 관련 기술의 변화를 이루고 있으나 안전제도와 정책의 변화 또한 그에 맞게 변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예방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 관련 대책 등을 점검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입니다. 안전사의 구현은 안전제도 및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의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산업 중 건설업이 제휴율 최고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고 건설 안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노동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신보라 의원님과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안전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으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평택에서의 사고를 우리가 좀 복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마 그 평택호를 가로지르는 그 평택국제대교가 그 무너져 내린 그 참상의 사진과 뭐 영상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4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휴식 중에 교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아찔하고 정말 끔찍한 사고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붕괴 과정에 여러 원인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 또한 공사 현장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시공 과정의 안전 관리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 현장의 감독,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이 모든 것이 실은 제대로 잘 실천되고 진행이 되어야만 이 안전사고 문제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는 실은 전체 산업 제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업의 제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원인을 좀 제대로 찾고, 또한 안전 관련 법률은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도 여전히 건설 산업의 제휴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는 이 산업과 관련해서, 이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책임 주체들이 균형감 있게 책임을 같이 실현해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주 건설 책임 문제로만 이 문제를 좀 쳐다보기 때문에 뭐 벌어지는 문제도 크지 않냐, 이런 과정에서 한번 책임 주체들의 균형감 있는 그런 책임 문제를 한번 공동으로 좀 논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또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도 많이 다치고 있고 안전한 일터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그 많은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개회일이라서 그런지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토론회를 또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뒤에도 정말 많은 청중분들, 이해관계자, 당사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전체 산업과 건설 산업의 재해 데이터를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요 비교 내용은 사망 만인율, 재해 천인율, 사고 유형, 재해자 근속 기간별 사고 분포, 그리고 사업 규모별 재해율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를 통해 국내 건설 산업 재해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별 사망 재해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전체 산업 사망 만인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조사된 4개국 모두 전체 산업의 사망 만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최근 5년치 평균치를 보시면 국내 전체 산업의 사망 만인율 1.20은 이제 미국의 3.3배, 영국의 23.5배,
그리고 싱가포르의 5.9배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건설 산업 사망 만인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다소 정체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국 모두 건설 산업 사망 만인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년 평균치를 보시면 이제 국내 건설 산업 사망 만인율 1.79는 미국의 1.8배, 영국의 9.1배, 그리고 싱가포르의 3.1배로 전체 산업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국내 건설 산업의 사망 만인율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별 산업재해 비교에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 산업의 재해 및 사망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설 산업에서 사고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화무쌍한 건설 현장의 환경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작업 공간의 변화, 가시설물, 날씨 등은 수시로 변화하여 작업자의 주변 환경 파악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건설 현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작업 간 상호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기 힘들게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작업은 팀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팀원들 간의 교체가 잦은 편입니다. 이는 작업의 연속성 저하,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하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이행에 난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위험할 수밖에 없으며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고 발생 모델을 통해 사고 발생 과정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인적 과실 모델, 도미노 모델, 역학 모델은 건설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가장 유명한 모델들입니다. 먼저 인적 과실 모델은 사고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찾으며 개인의 과실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산업과 원자력 산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인리의 도미노 모델로 유명한 도미노 모델은 사고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고 예방의 핵심은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역학 모델은 사고 발생 과정을 질병 발생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로는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이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며 각 장치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4가지 사고 발생 모델은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들입니다. 먼저 디스트랙션 모델은 사고가 위험 요소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는 작업 중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 주어진 업무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 요소 제거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업무 완성에 집중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 적정 공기 확보 등을 통한 업무 완성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Accidental Root Cause Tracing 모델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의 불안전한 상태, 즉 위험 요소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불안전한 상태가 작업 전에 발생하였다면 현장 안전 관리가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가 작업 중에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안전 교육이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중에 발생한 불안전한 상태를 근로자가 인식하고도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근로자의 태도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모델에서는 현장 안전 관리의 주체는 시공자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 또한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슬람의 사고 발생 모델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근로자, 작업장, 자재, 장비 4가지로 구분하고 이 4가지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관리, 안전문화 등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해슬램은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고 서로 연계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다양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맨드 앤 케이퍼빌리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사고가 작업에 대한 요구와 작업자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작업에 대한 요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작업자의 역량이 낮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적절한 업무 요구, 작업자의 역량 파악, 그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사고 발생 모델이 국내 건설 산업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의 예방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중 예방 장치 개념은 주로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추락 방지망 설치, 안전 점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안전 장치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중 안전 장치 개념을 건설 사업 생애 주기로 확대해 보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가 각각의 안전 장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다중 예방 장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및 사업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국내 건설 현장의 역량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소규모 현장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사업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큰 불확실성은 업무 완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무리한 작업 진행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에 적정 공비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도출한 국내 건설 산업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사업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시공자를 제외한 사업 관련 주체들의 안전관리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에 대해서 보시면 건설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업무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족할 수 있는 주말 작업이 빈번하며 적정 공사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 공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안전관리비 요율을 상향 조절하거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방법에서 낙찰률을 배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 검증을 통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 도입이나 공공공사 입찰 평가 시 공사비 절감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한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산출 시 주 5일 근무 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기간 확보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내 건설 산업을 보시면 현장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나치게 시공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 근로자, 설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예방 활동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주도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산업의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안전관리 역할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체계적인 사고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처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방안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 활동을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인식하고 사업주의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주자 및 현장 대리인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지원 중인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과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현장에 가장 이게 그 밑에서 땀 흘리면서 실제 이제 작업하고 노동하는 우리 그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 가입돼 있는 이제 노동조합이고요. 아마 이제 여러 이제 정부 발표 자료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현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이제 돈 벌러 갔다가 이제 차가운 이제 시신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게 오늘도 이제 또 2명이,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2명씩 거의 돌아가시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는 거죠. 그냥 어디선가 또 누군가 또 통계는 잡히는 거죠. 그냥 이게 참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 슬픈 현실을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누차 이제 정부 발표, 뭐 국회에서도 토론회, 이건 제가 뭐 여기 노동조합 있은 지 한 20년 됐지만 몇 번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주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또 주최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게 계기가 돼서 좀 개선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 자료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점에서 팀원들의 잦은 교체, 그다음에 그 통계에서도 보면 1년 미만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통계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정부 대책 발표에서도 보면 최근 3년 사망자 중에 하청 비율이 50억 이상 건설공사 98.1% 차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여건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고용 구조 개선, 안정적 고용이라든지 그 지금 이제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노동 조건 자체가 적정한 임금이라든지 그 복지 제도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전제가 되어야 사고가 예방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언급을 또 하셨는데 그 안전보건 조치 사유로 인해서 뭐 이제 공기가 연장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보전이 무조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일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도 보면은 여기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막 사고가 꼭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급히 이제 긴급 저기 이제 연락 받으시고 이제 출근하시고 그러는데, 이 휴일 작업이 이제 근절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 5일 근무를 이제 아예 기준으로 이 공사비나 이렇게 노무비가 책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여기 이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그 고용 구조가 안정적인 고용 구조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이 지금 공사비 자체도 지금 이제 노무비가 뭐 재수당 있잖아요. 휴일 수당, 뭐 연장 수당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업체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발주에서. 이제 결국 뭐냐 했더니 발주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냐하면 아니 다들 일용직 쓰고 1년 미만 노동자를 쓰는데 무슨 발주 비용에다가 그런 수당을 왜 넣어주냐 업체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논리로 그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인 거죠. 반영은 해주고 고용은 안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필요합니다. 구조가. 현장의 노동자가 이게 뭔가 안전이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위에 원청, 그다음 발주자한테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의견이. 그러려면은 그 지금 노사협의체가 있긴 한데 전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발주자까지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현장 팀장 내지는 현장 노동자들까지 이게 이제 좀 참여하는 그 협의, 안전 협의 이런 게 현장에서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건설 현장은 양과 속도에서 질과 안전을 그 우선시하는 건설 정책 기조로 이제는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걸 보장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동시에 그 안전 위반이라든지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그 발주자를 포함해서 또 엄정한 책임도 동시에 묻는 이런 병행을 해야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앞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를 이 건설업에 공공공사만 해도 70조, 80조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 건설 일자리를 왜 청년 일자리로 돌리지 못하는지 좀 심각한 고민을 의원님들께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옥입니다. 먼저 우리 최수영 연구위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 현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표하면서 저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궁극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그런 인식은 함께 가야 하고 또 건설 현장 관련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재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 이야기보다도 저는 이 그 건설 현장의 어떤 실무적인 사항,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 현장에 공사금액 800억부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이제 선임되게 되고 매 700억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임 기준이 아시다시피 그 전체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공 초기에 15% 이하일 때나 공사 후반기에 85% 이상 이 경과할 때는 한 명만 선임해도 된다 하는 이런 그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일부 사업장에서는 준공이 임박해서 막 돌간 작업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기상 그 85% 이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원가 같은 이런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남기고 해지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의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실제 공사 기간으로 봤을 때는 85% 이상이 지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중률은 50%, 60% 선에서 지금 막 흑흑대면서 쫓아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잔여 기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공정률 기준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이런 안이 좀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사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기준을 보면은 이 하나의 사업 내에서 둘 이상의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공사 금액이 큰 공사 종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요새 뭐 공사 자체가 아주 교량 터널, 고요량 터널, 뭐 성토, 절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여러 공사의 종류가 혼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건설 우리가 그 중에서 교량 공사가 전체 공사 금액 중에서 뭐 좀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일반 건설 공사 각의 그 안전관리비 요율이 2.15%입니다. 근데 이 전체를 2.1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터널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비 요율이 2.66%인데도 불구하고 전 공사가 하나의 요율인 2.15%가 적용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우를 좀 해소하려면은 아이디어로는
차라리 이연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터널 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건설공사, 가벌, 뭐 특수공사, 중건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체계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안전관리비 요율을 정하면은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뭐 지금 다 돼가는 모양인데 저도 조금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건설 주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실제 5대 주체라 그러면은 뭐 원청사 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작업반장, 근로자 뭐 이게 우리 5대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 과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작업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작업반장의 역할이 어떤 관리감독자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작업 건설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작업 반장에 대한 어떤 그 법상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 주체들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문화의 일반적 의미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몸에 배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는 우리 아까 이정훈 실장께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젊은 건설 기능 인력들이 당당하게 내 직업이 목수다, 영주공이다 말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고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건설 안전의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정책 환경적인 요인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최수영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6페이지가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첫 번째로 보면 금속 기간이 짧은 기능공들이 재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은 인력에 의존을 하고 또 작업 공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숙련공이 매우 부족한 현상입니다. 왜 숙련공이 부족할까?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면 공사원가 구성 중에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시장 단가가 확대되고 직접비가 감소되고 또 낙찰률에 의해서 또 계약 단가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서 실행률이 낮아지니까 원도급 업체들이 실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하고 최저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가를 하게 되는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건설 현장에 대부분의 단발성 비숙련공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려면 공사원가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그 완공 시점에 정산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이 있는데 공사관리 목적상의 산재보험이나 안전관리는 대부분 정산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 근무를 해야만 정산이 가능한 국민연금이나 또는 그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는 정산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장에는 비숙련공 기술자들이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기술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 숙련공을 현장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고시기준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안전관리비 요율 집행 적용률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규모 사업장이 더 사고가 많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도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민간 공사 입장에서 보면 안전관리비가 하나의 공사비 증액의 요소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담 안전 관리자가 소규모 사업장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설치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실제로 제가 한번 예전에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 때문에 한번 실태 조사를 가봤는데 대부분이 안전관리 시설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 집행 강화를 하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은 제대로 안전관리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관리 안전관리 비용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현행 요율보다도. 그래서 안전관리 비율도 한번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요율의 중요성보다는 계약 관리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 연장에 따라서 간접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안전관리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아니면 낙차율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를 좀 보장해 줘야 된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관리 초점을 맞추는 관리비 요율 산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 안전 사고 근절을 위해서 안전관리 개선 방안은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좀 독특하게 해가지고요. 몇 년 전까지 그 국방부의 미군기 지전 사업단 법무실장을 했었습니다. 그 미군기 지전 사업은 PMC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방부를 도와서 미군 기지전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의 일종의 컨설팅 업체로 하이어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CH2M1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회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세이프티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시하는 걸 갖다가 봤는데, 아까 최수영 박사님 발표하셨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작업하고 오랫동안 작업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건설 사업은 안전 문제가 그 자체로 빌트인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해주실 안흥섭 교수님의 토론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안 교수님이 건설 사업의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는 발주자니까 그거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발주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주 100배 공감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것도 그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형사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것만 책임을 갖다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걸 갖다 위반할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갖다가 그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된 특별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그 지금 시도가 되면서 그 형량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데 원칙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책임은 법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사실은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게 원칙인데, 아마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를 갖다가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도급 업체로 산업이 외주화되는 가운데에서 그 하도급 업체의 그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피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특별하게 법적으로 이런 책임을 갖다가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쭉 보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법은 사업주들한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한 걸 봤거든요. 근데 뭐 3년이면 뭐 그게 무슨 그거냐라고 하지만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한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 형량이냐면은
상해죄 중에서도 중상해죄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별히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그 형은 어떤 형이냐면은 거의 살인죄와 똑같은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만 그 3년 이상의 징역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형량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헌법과 형법상의 근본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형이 그러니까 벌과 그 죄가 균형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균형이 맞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강력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나오신 여태까지 그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전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봤을 때 safety는 is not free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돈과 적절한 그 기간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보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절한 처벌을 갖다가 그 부과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그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과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토론 원고를 양을 늘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토론 시간이 짧아서 제가 글을 많이 쓴 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11쪽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30초도 사실 시간이 더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 사고 날 때마다 굉장히 토론회가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또 토론하는데 또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사고 틀, 과거의 프레임, 기존에 주어진 틀을 벗어나서 소위 상자박 사고,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61쪽에 보면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팀하고 법의 그 규제를 받는 저는 주체와 객체를 구분했는데 먼저 주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발제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42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좀 제가 사과 말씀드릴 거예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서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기존의 사고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영향까지 생각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는 그 안에서 핵심 작용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 책임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 기구가 제대로 있는가. 그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고 보고요. 64쪽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CDM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65쪽에 CDM을 개요를 그리면 같은데요. 한마디로 발주자가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서 선임에 쓸 수 있지만 발주자 책임이 컨설턴트나 감리자에 전가되지 않는데 우리는 책임까지 전가되는 구조로 프레임이 처음부터 잘못 쌓였다는 겁니다. 감리제도나 시특법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도 항상 수급자 입장에서 대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벌칙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억제할 만큼 충분한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아까 정익진 변호사님께 말씀한 외국에서는 기업 살인죄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현장의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처벌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존의 다른 형사법의 형량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선진국에 다 접근해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 현장의 모든 의무는 우리가 돈 주는 사람 말을 듣지 옆에 간섭하는 사람 말 안 듣죠. 발주자의 입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건설 사람 생리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66쪽은 영국에서는 94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재해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게 그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의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건데 그 자원 중에서도 기술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역량이. 그래서 역량 중심에서 다시 한번 그 영국에서 이 발주자의 제일 책무를 뭘 드냐면 역량이 있는 수급자를 선임할 의무를 일본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사고를 설계자나 잠자가 사고를 내면 체벌을 누가 받습니까? 발주자가 받게 되는 구조면 모든 과욕이나 부조리가 억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 이거는 우리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점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황종철입니다. 오늘 먼저 그 건설 현장 안전사고 저감대 토론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함진규 의원님하고 신무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 원인은 누구나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 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뤄도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제시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신 건설업의 발주자의 책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공사 참여 주체들에 대한 역할과 적정 공기 공사비에 대한 보장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자료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있는데요. 크게 이제 건설업의 발주자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발주자의 어떤 책임 강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발주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의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건설 사고를 위험을 유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위험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외국을 보면 아이로나 유럽 쪽의 사례를 보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는 각 나라별로 이런 부분들을 법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홍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94년부터 이런 CDM을 통해서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8월 17일 날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대책의 핵심 내용은 그간의 이제 그 시공사 중심에서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을 좀 더 발주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저희가 빨리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시들은 자료 53페이지를 보면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 발주자의 의무를 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사에 대한 어떤 위험을 사전에 예지를 하고 설계자나 시공사에게 대해서도 좀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여러 말씀하셨던 공사비, 공기,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도 발주자가 좀 책임지고 또는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보장해주는 이런 체계가 좀 마련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54페이지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구의역 그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많은 그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비정규직, 하청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업은 저희가 너무 이 하도급 문제를 당연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건설 현장은 그 원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책임지고 시공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나 직접 시공제,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걸 개선의 어떤 노력은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까지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건설 현장은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원청의 어떤 책임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8월 17일 날 발표했던 대책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근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저희가 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장의 하도급 불법의 그런 관행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120억 현장은 전체 건설 현장에 120만 개 되는 현장 중에 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제 그간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중소규모 현장은 사업장 내부에서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전담이 됐던 아니면 그 겸직이 됐던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어쨌든 또한 그 추락이라든 이런 안전사고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라든 이런 제도도 좀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오늘 그 노동조합과 업계, 학계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의 그 구조물 안전은 국토부에서 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고용부로 해서 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거는 있는 거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계별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의 단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무색하게 그 신보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26일 날 우리 평택시에서 발주해서 시공하는 그 평택의 국제대교가 1,350m 한 1km 300대는 교량인데 그 중에서 400m가 가설이 됐는데 240m가 붕괴돼서 그 공교롭게도 이제 휴식 시간이라 사람이 인명이 피해가 없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도의 간선도로인 국도가 지금 이제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고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토부에서는 이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선 기존의 많은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이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부의 황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원래적으로 구조물 안전과 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합해서 매월 TF팀을 해서 매월 의견을 교진하면서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수영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문제 계속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7일 날 고용부하고 합동으로 대책 발표한 그 내용에서 해당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게 예산 당국과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사비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계 부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3자 검증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공사 기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공사 기간은 공사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1년 걸리는 거를 인원과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 뭐 6개월로 당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5년간의 공사 기간을 정했는데 이 5년간이 1년, 2년 당시에는 예산을 안 주다가 마지막 5년도에 뭐 한 4,500억씩 이렇게 하면 적정 능력이 안 돼서 이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 기간을 일률적으로 이게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허옥 그 임원협의회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정 공사 기간에 강우나 폭우 또는 이제 폭염 뭐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시공사의 그 지체 상금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우기라든가 폭염 뭐 이런 특수한 기간이 되면 그런 내용을 적정 자료를 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면 대부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또 일부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차,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분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아까 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개수가 현재 지금 건설 현장은 한 3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현장이 한 75%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고 또 정부의 행정력으로 이거를 전 기관을 가서 점검하고 이행력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물 안전을 담당하다 보니까 중대형 공사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소규모 공사의 안전 점검도 좀 강화했다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공사 기간, 낙찰률 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좀 참고를 해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거기에 정책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하겠습니다.